미국의 FOMC 회의 이후 또 빅테크의 실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 무역전쟁 휴전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았기 때문인지 나스닥은 1% 넘게 내렸습니다. 어제였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치맥 회동 예정이다라는 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강남구 치킨집에서 젠슨왕 CEO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회동을 가졌죠. 네, 어제 강남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동은 저녁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낮부터 회동 장소라 밝혀진 깐부치킨에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현장 사진도 SNS를 통해서 여러 공개가 됐습니다. 젠슨왕 CEO가 직접 시민들에게 감자튀김이나 김밥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젠슨왕 CEO와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소맥으로 또 러브샷도 했다고 하죠. 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 그룹의 대표들이 모여서 치맥을 먹으며 시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오늘 있을 CEO 서밋에서 젠슨왕 CEO가 발표할 소식이 또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간에 어떤 신규 계약 소식이 있을지 오늘부터 발표될 소식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며칠 동안 너무 달리던 기술주들 결국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불안정한 휴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하락을 방어해주진 못했습니다. 마감 상고면 다우 지수가 0.23% 빠졌고요.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99%, 1.58% 내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내일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일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제 실적을 공개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 계획을 확대하면서 투자 대비해서 미미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같은 우려에 3% 가까운 약세를 보였는데요. MS는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괜찮았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왔지만 내년 캐펙스 계획이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반대로 알파벳은 그래도 상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클라우드 매출이나 수주 잔고 등 모든 부문 실적이 잘 나온 데 더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 급증하는 지출을 그래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망의 월가에서도 대체로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다만 알파벳도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에 눌리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을 크게 줄이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했죠. 애플은 아이폰 17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의 정규장에서 0.6%가량 상승했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애플은 1,02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아이폰 17 시리즈의 강력한 판매에 힘입어 다음 분기 매출도 최대 12%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아마존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에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 클라우드 시장 경쟁력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하는 경계감 속에 오늘 3%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로 나타났죠. 장 마감 후에 컨센서스보다 높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내놓고 이미 클라우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WS가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자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2% 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다시 기술주들을 이끌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의 낙폭이 크게 두드러졌죠. 주가가 무려 11%나 빠졌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분기에 설비 투자 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실적 자체가 다소 부진하게 나온 것도 하락세를 키웠죠.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덩달아 약세를 보인 데다가 투자 매체 디인포메이션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양국은 정면 충돌은 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중국산 펜타닐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결국 중국산 수입품 전체 평균 관세율은 57%에서 47%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도 다시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또 양국은 서로 부과해온 이 선박 입항 수수료도 모두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인 NVDR 고성능 칩 공급, 또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쟁점들이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전술적인 휴전이라면서 언제까지 휴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빅테크 실적과 불안한 미중 합의에 오늘 시장에는 조정이 일부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강세로는 여전히 강합니다. 일단 미중 갈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껐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완화 주기가 끝난 것은 아니고 AI 열기도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주말을 지나고 오면 11월이 시작이 될 텐데요. 계절적으로 11월은 증시에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1월에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는 2%대, S&P 500 지수는 1%대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거리를 두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0.04%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4.1%대 부근까지 뛰었고요. 2년물 금리도 오늘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달러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매파적 인하에 따른 영향도 있고 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달러가 상승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0.33% 오르면서 99.5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에 장 초반 하락하던 금은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장기적으로 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이번 미중 무역 합의가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도 금값을 끌어올렸는데요. 결국 오늘 금 선물은 1%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4,000달러 다시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 속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는 0.15% 소폭 올랐고 반대로 브렌트유는 0.4%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행진은 이어집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성적표부터 살펴보죠. 먼저 아마존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웃돌았는데 역시나 AI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0% 늘어나면서 견인차 역할을 해줬는데 앤디 제시 CEO는 강력한 인공지능 수요를 그 원동력으로 꼽았고요. 흐름을 놓칠세라 데이터 센터 확장에 여념없는 아마존은 1년 새에 4기가와트 육박한 인프라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웃도는 숫자를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한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 항상 맨 앞에서 실적을 이끌어줬던 아이폰 매출은 예상치에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폰 17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12월을 피크로 보고 다음 분기 회사 전체 매출이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전망입니다. 관건은 애플의 AI 로드맵이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을지인데 당장은 팬심이 근심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인력들이 줄퇴사하면서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믿음을 놓지 않았는지 잘 될 거란 팀 쿡의 한마디에 애플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AI 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오픈 AI가 드디어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최근 공익법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내후년 상장을 목표로 하는데 그 규모만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에 달합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사상 최대 규모의 IPO 중 하나가 되는데 사측은 사업 성장세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상장을 통해 적어도 6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오픈 AI의 몸값은 1,500억 달러 수준에서 올 초 2배로 뛰었고 이달에는 5천억 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수익화 문제를 떨쳐내고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업계는 AI 무대 새 고래의 등장에 일제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택시 사이버캡이 아시아에 상륙합니다.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아시아 시장 공식 데뷔 무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측이 전시 중심의 공개 행사로 한정된다 언급한 만큼 실제 도로 위를 달리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 로봇택시 로드맵의 규제 방지턱이 유독 많은 탓인지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운전대와 페달을 달아 일반 차량 형태로 판매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뒀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집중하던 전략에서 한 발짝 물러난 셈인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그간 정체됐던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고민이 깊은 가운데 야심차게 내놓은 사이버 트럭은 출시한 지 2년도 채 안 돼 10번째 리콜에 들어가면서 시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넥스페리아 사태로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돌연 전례 없는 비상조처에 나서자 지분 100%를 소유한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로 맞불 카드를 놓으면서인데요.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넥스페리아의 모회사인 중국 웡테크의 장쉐성 회장이 장비와 특허를 중국으로 이전하려 했고 유럽 내 직원을 절반 가까이 내보려는 계획까지도 검토하자 네덜란드는 유럽 사업 기반이 중국인 회장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박하게 경영권 박탈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이번 사태로 유럽뿐 아니라 각국 자동차 산업 협회들은 수출 통제로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혼다의 북미 공장이 멈춰서는 등 업계는 코로나 때와 같은 반도체 수급난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에 올인하고 나선 메타가 돈줄 마련에 여념없습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최소 25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250억 달러 우리 돈 180조 원에 육박한 주문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회사채 발행 사상 최대 규모인데 메타는 일각의 우려에도 그려하지 않고 AI에 끊임없이 뭉칠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도 최대 720억 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도 이보다 더 빨리 불어날 것이다 밝혀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크게 미끄러졌는데 그럼에도 저커버그 CEO는 적은 것보다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에 여념없습니다. 무섭게 달리던 금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랠리 이후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 말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투자자들에게 금 포지션을 25%까지 늘려라 말했던 건들락인데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선 비중을 10%까지 줄였는데요. 금 투자로 좋은 성과를 냈지만 더 이상 그 비중을 유지하지 않는다며 리밸런싱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몇 주 전 금처럼 코피 터지는 수준에 도달한 자산은 비중을 줄여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해외 주식을 선호한다 밝히면서 특히 현지 통화로 표시된 신흥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힘입어 완성차 업체 주가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고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죠.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간 저평가되었던 국내 자동차주 주가가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3분기 어닝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실적 소식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감된 자동차 대표주들 살펴보시면 시장과 함께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현대차 2.71% 상승, 기아도 0.35% 올랐습니다. 이 밖에 이 완성차와 관련된 종목들 더불어서 살펴보면 현대위아가 0.18%, 현대모비스도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화장품주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더불어 보따리상이죠. 즉 따이궁 거래액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은 지난 1월 36만 4천 명에서 3월 41만 7천 명으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 7월과 8월은 6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면세업계에서 이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90% 증가했고 매출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국 보따리상의 활발한 거래 재개와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라 국내 화장품주 움직였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어제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상한가, 한국 화장품이 24%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 코리아나 12%대, 토니모리와 APR도 각각 7%와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한화오션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이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중에 한화오션 급등했는데 마감가는 6%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중공업 1.00%, 현대미포는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0.17% 약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키움증권이 3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거래 회복과 기업금융 부문 수익 확대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증가한 것이 주가를 자극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 3,699억 원, 영업이익이 4,0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대, 영업이익은 52%대 각각 증가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증시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 실적이 증권업종의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며 우호적 업황과 기초여건 성장을 감안하면 증권업은 보다 높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증권주들 시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그래도 DB증권 1%대, 한양증권은 0.84%대 올랐고 NH투자증권 0.75%, 한국금융지주는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미국의 FOMC, 미중 정상회담까지 메가톤급 이벤트들이 이어지며 시장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였습니다. 큰 파도가 지나간 자리, 강세장을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내 증시 지금은 예상을 벗어나는 움직임도 보여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1.2%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4,140선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지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 차례 출렁이더니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반도체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협상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면서 지수가 살짝 밀렸었고요.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 종료 이후에 파격적인 사안도 없다 보니 이에 대한 아쉬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에선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이 하루 만에 8,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1,2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은 9,4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1,847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6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개인도 972억 원 탈자세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사실 반도체 투톱이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며 3.6% 강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1.8%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에 자동차 대표주들도 반응했는데요. 다만 초반 강세 이후에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7%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마리서치가 5.4%, 그밖에 알테오젠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2차전지 대표주들은 과열 논란에 약세 보였습니다. 환율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0전 올라 1,42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회담이 기대에 못 미치다 환율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정책금리 인하 신중론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다만 오늘 새벽 6시 기준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425원 10전으로 다시 하락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다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미국 FOMC, 미중 정상회담까지 메가 이벤트가 지나간 자리 큰 상승이 나타났던 만큼 매물 소화와 종목 장세 흐름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슈퍼사이클을 타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반도체주가 최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률 희비를 가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3개월간 개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보도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삼성전자의 지난 3개월간 수익률이 26.28%에 달해서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담은 종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건 현대모비스, 그마저도 0.02%에 불과했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위권 안에 반도체주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개인들은 증시 하락을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 상품이 33% 넘게 하락했고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도 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나마 코덱스 200과 조선주인 HJ중공업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증권가에서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미 효자 역할을 했던 반도체주가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도 살려줄 수 있을지 오늘 반도체주 흐름도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중국의 10월 PMI와 일본 10월 CPI, 유로존 10월 CPI, 더불어서 미국의 9월 PC 물가지수까지 줄줄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메리트가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될지는 오늘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빅테크 실적 실망감 등이 영향을 줬는데요. 다만 아마존이 깜짝 실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해서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상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강세 이어갑니다. 1.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0만 5,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하락, 5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이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47만 7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합니다. 1.8% 가까운 오름세, 프리마켓에서 9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3.2% 강세, 27만 3,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강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7% 오르면서 47만 5,500원.
죄송합니다. 2차전지 투톱은 지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프리마켓에서 2.5% 약세로 15만 8,600원, 에코프로가 3% 약세로 프리마켓에서 8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보시면 레인보 로보틱스가 굉장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프리마켓에서는 7.1% 강세, 거래가 37만 7천 원이고요. HLB는 0.7% 오름세로 49,350원, 펩트론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큰 파도가 지나간 자리, 국내 증시 재정비 후에 다시 흐름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종목 장세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호재가 있는 섹터 그리고 호실적을 내는 종목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오히려 FOMC 결과 이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참 이럴 때 시장 대응이 쉽지 않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뉴스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지만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뉴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종목에 대한 정보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타 네. 경제 주식 채널에 비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렇게 그렇죠. 부족한 편인데 예. 네, 그 부분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 근데 참 진짜 급변하네요. 그러게요. 어제 우리 장중 흐름도 그거였고 지금 미국 장이 많이 빅테크들이 많이 빠지면서 어제는 3대 지수 많이 빠지고 나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지금 또 지수물 흐름은 또 굉장히 또 강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좋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황소도 곰도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AI 쪽 투자로 인한 자본 지출이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떨어지는데 또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채 발행했는데 여기는 또 괜찮았잖아요. 회사채 발행했는데 예. 돈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한 참- 250억 달러 정도 할까 했더니 예. 300억 달러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예. 돈이 그쪽으로 올라. 이게 참 그러니까 바라보는 AI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굉장히 좀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네. 예, 맞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오랜만에 좀 모셔보겠습니다. 예. CMS증권 박상준 영업본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 이사님. 예,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네. 야, 지금 시장 어떻게 뭡니까? 박 이사님은 이렇게 좀 보여서 쫓아가세요? 아니면 하루하루 뒤따라가기 급급합니까? 어떠세요? 저는 후자인데. 케이스 해설도 바이 힘들어요. 케이스. 어? 케이스 바이 바이 케이스인 케이스. 것 같아요. 예. 미국장하고 겸손하게 말씀해 한국장하고 네. 어디가 더 지금 이렇게 리즈너블하다 할까? 보고 있으면 시장이 그럴만도 해. 어느 쪽이? 사실 둘 다 좀
많이 올랐다는 계속 불안감은 있는 네. 상황이죠. 사실 두 개를 놓고만 비교를 한다면. 근데 사실 둘 다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니까 나름의 네, 이유가. 이제 주가가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한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이라고 너무 장기간에 계속 올랐고도 하고 네. 뭐만 있으면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니까 뭐 불안한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소되지 않은 것들 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알겠는데 뭐 지금 정부 셧다운도 있고 뭔가가 이제 계속 하나씩 좀 걸리는 거, 그러니까 뭐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니까 뭐 달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네. 오히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미 연준이 조금 인하의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 기업들 실적도 많이 엇갈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뭐 좀 세계의 악재가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악재? 악재. 네, 그러니까 악재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전날은 FOMC 말씀하신 네. 요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한 건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고, 근데 그러니까 QT를 QT를 11월 끝낸다는 거. 예. 요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네, 네. 근데 요게 이제 1월 정도 뭐 예상할 수 있었는데 12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였고, 사실 이제 QT 종료를 하면은 요게 한 금리 한 번 더 인하한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뭐 0.5%의 인하 효과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당연히 문제는 12월 달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글로벌 IB들도 그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온 의견을 보면은 그래도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펼 때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시작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3번 정도는 일반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요게 이제 그 페드와치의 반응을 보면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는 못 봤는데 어제 오후까지도 페드와치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원래는 그러니까 FOMC 전에는 네. 한 70% 정도까지는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당연히 금리 인하다. 근데 요 베팅을 해놓은 페드와치에서 이제 그 베팅을 해놓은 거를 보면 그 FOMC 끝나고 나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0%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차례 요 인하가 안 하고 그냥 이제 동결. 로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좀 굉장히 격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네. 이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정부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로 확인하지 못할 것이 같다라는 것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간에 한 40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어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있었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네. 뭐 트럼프 정권 1기 때도 보면 그때 1차 미중 무역 협상 때도 사실은 별게 없었잖아요. 올해도 이제 당연히 예상은 하고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이제 서프라이즈에 대한 예상치 있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까보니까 뭐 사실 크게 뭔가 서프라이즈도 없었고 그냥 예상 정도로만 됐었고, 이게 진짜 시행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것들도 막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타 실적 나온 것도 네. 이제 좀 어제 장을 반목을 잡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메타가 뭐 당연히 이제 그 회계상의 어떤 그 문제로 실적이 뭐 이제 EPS가 안 좋아진 거기는 하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그 AI에 대한 지출이 이제 과도하게 커지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어제는 나스닥이 엄청나게 빠졌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빠진 나스닥에 반응할까요? 지금 이렇게 관찰되는 지수선물 흐름에서 급반등을 반응할까요? 우리 시장. 우리 시장. 아, 한국이요? 아무래도 뭐 지수 선물 아닐까요? 지수선물 보고 어제 빠진 거를 갖다 반영하기보다는 네. 그냥 왜냐하면 어제 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중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실적이 조금 반영이 컸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또 나온 실적은 애플이나 뭐 이제 네, 애플이랑 아마존. 아마존이랑 둘 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좀 반응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또 넘어가면은 애플 밸류 체인이 중국에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아마 네. 그 흐름이 오늘 또 좋을 것 같아요. 중국도 어제 안 좋았거든요. 주식이. 예. 네. 그래서 그 흐름이 조금 상승 기류로 좀 바꿔줄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제는 뭐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오히려 젠슨왕하고 그 우리 깐부치킨. 깐부치킨에 더 시선이 몰렸던 것 같긴 한데 아니 미중 정상회담
특별하게 어떤 공동 성명이나 뭐 이런 거 없었죠. 예, 사실 저도 끝나고 네.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하면 확실히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동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런 거 없이 끝나고 나서 바로 헤어지자마자 그래서 저도 이게 끝나고 나서 바로 헤어지니까 이게 조금 뭔가 크게 이루어진 건 없나 보다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입장 표명하는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요.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이제 에어포스원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어떤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100%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과연 진짜 된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했던 정도. 뭐 펜타닐 그걸로 해서 10% 정도 빼주고 네, 까주고 대도 자동차 사주고 관세. 저거 벌써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미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서프라이즈 없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펜타닐 관세 낮춰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의는 하겠죠. 그래서 낮춰주기 시작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부과받은 관세가 낮아질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이머징 국가, 다른 국가랑 예상했을 때 아마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낮아지거나 요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중국 제품들이 더 이제 이머징 국가의 다른 제품들보다는 훨씬 이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상당한 밀당이 느껴집니다. 히토류 제재를 갖다가 1년간 유예한다. 1년 후 이때 같으면 딱 중간 선거 직전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뭐 예. 어제 이제 뭐 입 꽉 물고 이제 악수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필요한 예. 것들이 있으니까 예. 네. 이제 1년 동안 준비하자. 뭐 이런 아, 느낌이라고 각자 해야 준비하자. 될까요? 어, 그래서 예. 지금은 일단 화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막 한참 싸우다가 네. 학교에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예. 화해하고 1교시 끝나고 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각자 부족한 부분에 저는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워낙 이제 AI가 견인한 장세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 AI가 그리고 숫자가 나오냐 이런 검증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AI 투자를 애가 이렇게 많이 커지면 주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이 이 1년 동안 AI 쪽에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부을 거거든요. 예. 이거 지지난주에 지난주였나요? 그때 그 4중전에 끝나고 15차 5개년 계획 나오면서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는 금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도 돈 엄청 늘 것 같고 히토류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에서 히토류 관련 업체에 그러게요.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년 동안. 양쪽이 각자 도생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근데 그 되겠네요. 1년도 진짜 조용히 1년으로 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무역 협상 끝나고 뭐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 베이징 가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중국을 안 가봐서 봄에 황사가 심할 때 간다고 그러게요.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4월달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정도까지가 돼야 어느 네. 정도 그러면 뭐 시진핑 주석도 가고 그래야 1년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1기 때도 한번 보면 그때 뭐 중국이 농산물 얼마 사겠다 약속을 네. 했지만 예. 그때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정권 넘어가면서 그 약속 이행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간의 유예에 대해서 그냥 1년은 진짜 평화롭겠구나 이렇게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박 이사님, 뭐 4월 황사 이거 상관없습니다. 1년 12달 그냥 서풍만 불면 우리는 쥐약이에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하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회해가지고, 제가 네.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네. 봄에 한번 기업 탐방을 북경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북경에 와 저도 그 처음 경험해봤는데 딱 도착했는데 그냥 네. 황토색이에요. 안 아. 보이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딱 나가는 순간 그 통로 나가잖아요. 보통 예, 우리가 예. 나갈 때 네. 그거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예. 흙냄새가 나요. 그럼요. 아, 그 하루 정도로. 동안 저희가 그거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음. 와 이거 진짜 이거 힘들구나. 그냥 흙을 계속 먹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북한. 예. 그 이번에 뭐 엔비디아 대중국 그 수출 규제 완화 이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네, 이거 맞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예. 이제
요거 우리가 펜타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예상했던 거고 예. 요번에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게 두 가지가 예,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엔비디아 예. 이제 반도체 수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게 제일 이제 갈급한 거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대만 문제였었거든요. 예. 이제 중국에서는 대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이거를 좀 철회하는 것들 이런 거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대만 얘기 언급 없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뭐 얘긴 나왔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뭐 블랙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그 예민한 건 다 없었던 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없어. 그게 핵심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것까지 진짜 나오고 언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화해 분위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금 AI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는데 네. 거기에 반도체를 대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도와주면서 싸우자라고 하는 게 그럴 리가 미국 입장에서도 없죠. 말이 안 네,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대만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대만이랑 수교 끄는 국가들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TSMC에 의지하는 것들이 최첨단 반도체 뭐 엄청 많은 상황에서 요거를 그 중국 것처럼 수긍해 준다? 네. 그러면은 TSMC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두 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풀기는 좀 힘든 문제라서 아예 그냥 언급조차 안 한 것 같습니다. 해봤자. 그러니까요. 네. 뭐 6년 4개월 만에 그 두 정상 만남 아닙니까? 네. 뭐 트럼프 1기 때 이제 베이징 방문했을 이후에 6년 4개월 만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만났을 때 악수할 때 이렇게 좀 표정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뭡니까 스몰 토킹 이렇게 해서라도 하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 주석은 표정이 나한테 오늘 말 많이 시키지 마서 뭐 이런 분위기예요. 표정도 별로 뭐 나 그런 할 얘기도 것만, 없고 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이런 것만 분위기. 캡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빌렸어요, 제가. 네. 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농산물 안 샀다 그랬잖아요. 예. 안 갚은 게 있는데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6년 뒤에 돌아와서 만났는데 돈 안 갚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저 화면에 보면 지금 보니까 또 하나 느낌이 더 오네요. 나 그렇게 뭐 말할 입장도 아니고 뭐 이런 분위기도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기서 느껴질 수 있는 게 중국이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기 때 트럼프 정권 1기 때 중국의 이제 그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거는 네. 변수였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그렇게까지 세게 나올 걸 몰랐던 거. 그리고 중국은 방비가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그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았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굉장히 좀 조악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두 수입 줄이고 막 이런 건데 그런 약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근데 이게 뭐냐면 바이든 정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대중국 제재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완전히 이제 그 직접 압박이 아니라 동맹국들 손잡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수위였었는데 네. 여기에서 오히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 전쟁이 중국한테는 백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예. 먹었다 중간에 끊으면 오히려 면역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바이든 정권 때 이런 스탠스로 넘어가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거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애플만 생각해봐도요. 애플도 첫 번째 무역 전쟁 때 제일 먼저 때려 맞은 게 애플이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애플이 중국 생산량이 그 당시에 엄청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이런 데로 돌렸잖아요. 그 사이에. 그게 중국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을 비슷한 강도로 더 센 강도로 한다고 해도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굉장히 줄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수출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 같은 걸 큰 영향 못 받고 그리고 히토류가 그 사이에 더 급속하게 중요해졌는데 이 의존도는 바이든 정권에서 크게 나아진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거기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앞에서 한번 싸워본 경험으로 대두 수입 요번에 대두 수입을 그 18년도 19년, 그러니까 19년 20년도인가 그 한창 1차 무역 전쟁 할 때 그 당시에는 줄인 수준이었거든요. 많이 줄이긴 했지만 2025년도엔 거의 전무했어요. 그냥 수입을 안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표밭이 이 농업 벨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완전히 불만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가 좀 됐다. 그렇다 그러면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다른 데서 콩을 수입했겠네요. 자체적으로 네. 저 콩이 부족할 텐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네. 중국은
대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돼지고기 예. 중국인이 이제 농담식으로 전 세계 50% 돼지고기 먹는다 싶을 정도로 예. 돼지고기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의 기저에 돼지고기가 되게 중요한데. 돼지 타고 네, 오리 돼지. 소랍니다. 어제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순서가. 근데 중국 소는 맛이 없던데.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소가 맛이 없. 특이했어요. 아니면 제가 학생이라서 싼 곳만 갔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가짜 소고기를 드실 수도 가능성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돼지고기 사료로 돼지 사료로 대두가 많이 사용되니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대두가 미국에서 이제 수입한 거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공급매에 차질이 없어요. 근데 1차 무역 전쟁 때 이 대두를 브라질 쪽으로 돌렸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 그게 저도 사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두 수입 딱 끊었을 때 요것도 공급 차질 생기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공급 차질이 조금 생긴다고 해도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좀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영향받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 영향받아서 인플레이션 오를 가능성이 좀 적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뭔가 공급망이나 이런 게 좀 해결이 됐는지 브라질이나 이제 남미 국가라 이쪽으로 돌린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국이 과거처럼 주도권을 엄청 갖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태도들이 이제 회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확실히 생각이 중국은 트럼프 일기 때 그 무역 전쟁 때려 맞은 게 좀 뭔가 내성이 생기고 네, 그런 것 백신이 된 셈일 수는 있겠네요. 그 네. 기간 동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자막으로 처리됐습니다만 네. 휴전 내지는 확전 자제 합의. 그게 아마 정확한 뭐 요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 서로 그 뭡니까 선박들 미국 들어오고 뭐 중국 들어가는 거기다가 항만 수수료만 때리기로 했던 거 이거 갖다가 철회가 아니고 그냥 유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은 뭐 조금 뭔가 대두 수입 조금 더 왜 안 하고 있지 이러면 또 이제 얘기 중간에 한 번씩 그리고 나올 뭐 미중도 그렇고 우리 한미도 그렇고 양국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좀 차이가 나고 결이 다른데도 네. 불구하고 서로 네가 틀렸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각자 그냥 발표할 대로 발표하는 거예요. 트럼프 뭐 대통령 자기 할 SNS에 만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는 당장 페이하고 관세 낮추는 용으로 그리고 뭐 기업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6천억 달러 투자하기고 뭐 그럼 9,500억 달러예요. 1조 달러에 가까운 건데 그게 감당이 됩니까 그게? 뭐 그런 식이니까. 뭐 서명 문서하기 전까지는 그래. 봐야죠. 예. 예. 자,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시장을 갖다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캐롤라인 레빗 왔다고 그냥 화장품 샀다고 그냥 어제 한국 화장품 상한가 가는 거 보세요. 아니 소장님 제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왜 먼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줄 것 하시-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아니죠. 내가 타이밍- 이거 그냥 해제 한번 하려고. 아니요, 제가 타이밍 보고 하려고 그랬죠. 타이밍 보고. 예, 제가 어제 근데 굉장히 무시하셨어. 아니요, 내가 무시- 화장품주 어때요 했더니만 뭐 그닥 이러면서 아니 무시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개장하고 나서는 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승폭 반납하면서 화장품 쪽으로 딱 매수세가 유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캡처해서 올렸잖아요. 저희 단톡방에 소장님 오 이러면서 올렸잖아요. 네. 네. 이게 오늘 또 가져와야 그거 한 거고 네. 뭐 이제 이 테마는 생명이 며칠 가는지에 따라서 아주 올리브영 같다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직영 같은데 뭐 하나 열 수 있다고 하면 저 올리브영을 열고 싶어요. 무조건. 다이소는 어때요? 다이소. 이게 다이소가 제 취향이 좀 아니긴 한데 제 와이프 보니까 다이소를 엄청 가긴 해요. 요즘 다이소도 CU는 엄청. 예? CU도 괜찮죠. 근데 이제 그 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 가면 그 무조건 편의점 가잖아요. 네네. 돈키호테, 네, 편의점, 이 네, 피스 그렇죠. 코스들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 정확히 접목되는 건데 약간 올리브영이 돈키호테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오면 무조건 가가지고 네. 뭐 그런 거 사가는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서 이게 돈키호테 가면 쓸데없는 거 엄청 사거든요. 그렇죠. 필요 생각도 없어요. 못한 집에 거. 오면 막 묵혀 있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가면은 그 분위기에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영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편의점을 저기 골목길에 있는 데를 찾아가진 않잖아요. 돈키호테는 찾아가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 눈앞에 있는 거 하겠지. 그러니까 네. CU나 이런 거는 어디에 있느냐. 외국인들이 목에 오는데. 따라. 거기 좀 다른 것 같고 올리브영은 조금만 번화가에 있어도 찾아오겠다. 요즘은 한국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그 특히 서울 쪽에 오면은 두 개는 그건 것 같아요. 필수 코스인 것 같아. 올리브영하고 네. 저 북촌 한옥마을
그쪽이 그쵸. 또 바글바글하더라고 또 외국인. K-팝 데몬 그 뭐죠? 데몬 헌터스. 네. 제목도 캐데온. 그거 어렵게 적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요새 갓 뭐 이런 거. 근데 네. 이 갓이 사실 K-팝 데몬 헌터스가 처음 아니에요. 이거 네. 갓이 뜬 게 킹덤 때문이거든요. 네. 그 넷플릭스 그 좀비 시리즈.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계속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4,088 그리고 코스닥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89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6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2%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55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밖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는 27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상승 예상되고요. HD 현대중업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3%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6만 3천 원, 기아는 0.4%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각각 3%에서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오늘 5% 강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37만 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리가캠바이오가 1.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3만 9,500원. 펩트론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도 메세라라든지 이제 일라이릴리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비만 치료제 쪽 행보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L바이오 1.6%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지금 다시 혼조 출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것도 개장하고 봐야 되고 장중 변동성도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지금 지금 중국 조금 끝나고 나서 사중 전에도 끝나고 정상회담도 끝나서 여쭤봐야 네. 되는데 그 전에 하나 지금 우리 박 이사님 보시기에 네. 박 이사님 주로 기관 투자자들 접하세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접하세요?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주이고 주이고. 그다음 PB 분들. PB분들. 근데 지금이 거의 한 83조도 넘었었던데 고객 예탁금이.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 같아요. 막 여기서 이제 신규로 이제 싫다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지금 막 쏴야 될지 좀 더 기다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진입을 노려야 될지 이 판단이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좀 급등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갑자기 급격하게 자금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어떤 그 동력들이 필요한데 갑자기 여기서 또 반도체 쪽에서 뭔가 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러브콜이라든지 뭔가 이제 하여튼 그 시장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쏠려갈 수 있는 동력 같은 것들을 기다릴 수도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이 어제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서 뭔가 해소가 되면서에 그걸 바랬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원하게 그냥 이거 그냥 투자하자라고 결정하기에는 뭔가 밸류에이션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동력은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다 그런 어떤 중간에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유학하셨으니까 분위기도 잘 아실 거잖아요. 당대회 전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시장 분위기가? 사실 제가 유학할 때는 잘 몰랐고요. 예. 당대회 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천진에 있으니까 북경이랑 좀 거리가 있고 많이 멀으니까. 오히려 이제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당대회를 하면 이제 그 당대회에서 보통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주석이 나와가지고 저 5년 동안 이런 거 이제 잘했습니다라는 거 보고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앞으로 전 이런 거 할 겁니다. 네. 요거 이제 얘기하는 네. 청사진 그리는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 2027년도에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중국같이 이제 어떤 체면이나 이런 거 중시하는 중요한 곳에서는 이런 거 얘기할 때 증시도 좋고 경제도 좋아야지 듣는 사람도 마음 좋게 받아들이지.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증시 막 폭락하고 있고 막 경기 너무 안 좋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 당선됐을 때 네. 한국 시간으로 낮이었거든요. 선물 폭락.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막
웃으면서 예, 예. 그 애기 지금 많이 컸는데 그때 예. 애 낳아서 막 졸고 있고 막 그럴 때 웃으면서 좋다고 하는데 선물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날 밤에 이제 본장에서 다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네. 그렇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유동성을 많이 풀어요. 미리.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M1 증가율, 이제 중국에서 이제 M1 증가율이 보통 주식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완전히 지금 현금 예금이라든지. M1이라 하면 거의 뭐 보는 통 아니에요. 그거랑 증시 연관성이 중국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M1 증가율을 많이 보는데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통화를 푸는데 그게 이제 올해 초부터 M1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작년 말까지 네. 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중국도 이제 그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계속 유동성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런 게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유동성으로 중국이 더 네, 증시 경기나 올라갈 이런 걸 여력이 부양하는 있고. 거죠. 결국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끔씩 그 뭐라 그러죠? 일종의 그 시장 개입하는 그 팀이 국가팀. 국가팀이라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 우리 국가팀이다 어벤져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 외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외국에서. 네, 뭐 회금공사랑 이제 몇 개 운용사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사실은 정부의 지시로 이제 그런 것들 사는 건데 네. 이게 그 정부에서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한 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 네.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펀드나 뭐 이런 것들로 했었는데 중국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이거는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 일본이 그래서 그 대표 지수 ETF가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돈 넣을 때 ETF를 넣으니까 그래서 중국도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회금공사를 필두로 한 일명 국가팀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발표하고 하진 않아요. 자 이제 국가팀이 3시부터 3다 뭐 이렇게는 안 하고 일단 어떤 흐름이나 뭐 MOC 그러니까 마지막 그 종가 주문으로 갑자기 대량으로 몰려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국가팀이 개입을 했구나라는 걸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러면 우리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얼추 시장에서 기대 내지는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대충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쭉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 중국에서 뭐 한한령이다 뭐 이렇게 네. 예. 규정짓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떤 행위나 예, 이런 예. 것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좀 규정이 되어 있었고 뭐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암암리에 다 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두 국가의 어떤 분위기를 완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 좀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뭐 나오는 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서프라이즈 있을지 요거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네.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로 분위기가 가는지를 그냥 기대하는 게 낫겠네요. 네. 괜히 기대 가졌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그런 이제 그 M1 증가로 인한 또 이제 당대회 전후로 유동성이 풀리니까 좀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럼 우리하고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을 계속 풀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 QT, 그러니까 긴축으로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번에 끝났던 이유 자체가 그 이제 연준에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3개 정도로 보거든요. 뭐 네.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연준의 현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영래포 잔액 정도로 보는데 네네. 영래포 잔액이 이제 제일 뭐 이제 그 대표적이죠. 근데 그 영래포 잔액이 거의 지금 바닥났거든요. 그러니까 영래포 잔액이라는 게 뭐냐면 시중은행들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연준에서. 네.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빌려가지고 돈 갖고 있다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건데 잔액이 늘어나는 게 뭐 연준이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유동성 관리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긴축으로 가면서 그게 이제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긴축은 다른 쪽이고 요거는 이제 유동성을 계속 예. 영래포 잔액을 풀었는데 예. 요거를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는 잔액 그게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시중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가 튀거나 이런 네.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영래포 잔액이 없으니까 연준으로부터 그 자금을 못 땡겨오니까 그래서 거기도 유동성이 좀 바닥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한번 예. 증시가 크게 충격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미국 유동성 얘기 저희 개장하고 네. 조금 더 자세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0월 3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하락했습니다. 주요 빅테크주들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메타가 좀 많이 급락한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실적에 따라 세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뭐 FOMC 이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실망 매물도 약간씩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혼조네요. 코스피는 약보합 4,083, 코스닥은 0.4% 올라갑니다. 894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10만 5,400원, SK하이닉스는 1.58% 하락합니다. 55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 0.4% 하락합니다. 48만 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8만 3,500원, 현대차가 2% 상승합니다. 27만 1,000원이고요. 기아도 지금 0.6%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9만 200원, HD현대 중공업은 오늘 1.5% 하락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5% 내림세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9%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47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1% 안팎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지금 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HLB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캔바이오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4만 2,800원. 펩트론도 상승 중이고요. 파마리서치는 1% 떨어집니다. 삼천당제약 2.9% 올라가죠. 22만 7,500원. 그리고 ABL바이오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로봇주들 흐름 굉장히 좋아요. 레인보로보틱스는 6거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고, 또 뭐 그밖에 클로봇도 지금 9% 강세고요. 한국 PIM도 지금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로보로보도 지금 6.9% 오름세, 유일로보틱스, 클로봇 다 올라가고 있고, 나우로보틱스도 4.8% 오름세고, 하이젠 RM도 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7만 5,200원, 로보스타도 상승세고, 시메스도 오름세고요. 그밖에 에브리봇, SPG, SBB테크 다 올라갑니다. 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보셨다시피 지금 3% 안팎으로 이제 플랫폼 관련주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도 앞서 보셨다시피 오름세고, 또 그밖에는 오늘 보게 되면은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차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스마트카 쪽에서는 이제 MDS테크, 모트렉스, 뭐 HL만도 이런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늘 6개 관련주가 움직이네요. 마니커 FNG가 13%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교촌 FMB도 13% 올라가고요. 동구 팜투테이블도 올라갑니다. 테마주네요.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5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345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408억 원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6억 원 매수 우위, 기관 67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6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3원 50전 상승한 1,43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저희 어제 치맥회동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강하면 이렇게 뭔가 치킨 관련주가 올라갈 텐데 했었는데, 오늘 뒤늦게 갑자기 이거 완전 테마주잖아요. 아니 근데 뭐 깐부치킨은 뭐 네. 관련해서 그게 없죠. 뭐가요? 아니 어디에서 이제 닭을 납품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닭을 어디서? 제주 맥주 마셨다고 하던데. 제주 맥주? 맥주를? 아, 제주 맥주를 봐야 되겠네, 주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소맥인데 네, 그 깐부치킨을 젠슨 황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죠? 그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깐부가 그거 아닙니까? 네, 오징어 게임에서 보고. 깐부. 네, 사실 우리 깐부잖아 이러면서 그 네. 왜 우리 이 깐부가 그거잖아, 저 그렇죠, 이제 친구. 친구. 네, 그러니까 짝- 소울메이트 아주- 뭐 예,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근데 깐부라는 말을 저도 초등학교 때 써본 적이, 제가 80년대생인데 저도 초등학교 때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거를 젠슨 황이 알고 있다는 게 참 오징어 게임이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 맥주 자체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음식료 세트를 좀 봤는데,
그냥 오히려 라면 관련 주도가 좀 올라가네요 지금. 그냥 그 라면 드셨나 그때? 모르겠어요. 삼양식품 뭐, 아니, 뭐 김밥 나눴다고. 대단합니다. 근데 참 뭐랄까 어제 현대차만 하더라도 그 관세 협상 소식에 25%에서 15%로 다시 이제 자동차 관세 내려왔다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올랐습니까? 막 한 12%까지 올라갔던 게 전일 대비 2.7이면 한 10% 가까이 또 고점 대비 까먹었는데도 네. 또 오늘은 또 이제 이 오릅니다. 어제 이제 정유선 회장 저 치맥 회동이 또 어느 정도 그걸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사실 저게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어려워서 요새는 장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급등했다가도 막 예. 떨어지기도 해서 사실 이걸 정말 어떤 그런 어떤 감으로 자신이 있으신 게 아니면 네. 요즘같이 순환매도 빨리 돌고 이런 장에서는 좀 버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도 섹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갖고. 네. 네. 예, 그나저나 앞서 저희 이제 미국 예. 이제 유동성 상황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영내 포장고는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예. 큐티 종료를 예상을 했던 게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네. 때 그 당시에 이제 유동성이 완전히 이제 바닥 단계. 그 당시 네. 영내 포장고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연준의 현금 계좌에 현금 거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한다고 또 오래 끌었었잖아요. 네. 그랬죠.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뭐 이제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없으면 연준의 현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현금 계좌에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완전 없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성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현금 계좌에 돈은 좀 충분한 상황이고. 근데 그 사이에 영내 포장고로 유동성을 풀면서 현금성 계좌가 채워졌다라는 것은 다시 또 거기서 유동성 흡수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QT 하면서 유동성은 연준에서는 풀리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 그러니까 흡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가기는 했고요.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12월 달에 또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인데 네. 그런 것들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면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그 정리가 좀 되면 미국도 결국엔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그림에서는 미국도 한국도 지금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다 유동성을 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아, 그럼 조금 더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뭐 이제 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뭐 좀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막고 있어서 그렇지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뭔가 조정받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딱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긴 좋은데 실제로 조정 받았을 때 매수의 버튼을 누르기는 사실 힘들기는 심리적으로. 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일단 뭐 미리 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젠슨왕의 그 CEO 에이펙 그 CEO 서밋 연설 내용에서 과연 미리 예고했던 한국의 기쁜 소식이 뭔지 확인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네. 예. 아니 오늘 저 박 이사님 살짝 이렇게 갖고 오신 그 중에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제 메타 같은 메타. 종목이 네. 하루에 11%가 빠졌습니다. 예. 보통 빠진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지금 이 메타가 사실 보면은 그동안에 빅테크 내지는 M7에도 다 포함되고 해서 굉장히 주가 좋았거든요. 네. 또 AI 시대에 또 메타라는 저 회사를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다들 그 자본 투자 이제 미리 투자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인정은 하는데 그게 이제 돈이 되느냐에 대해서 자꾸 이제 조금 의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최근에 일회성 비현금 법인세 비용이 22조 우리 돈으로 22조 가까이 나왔다. 네, 네, 네. 이게 자꾸 시황에서 메타 하락의 이유로 나오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큰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유효세율 85%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예.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네. 이게 요번에 OBBBA 법안 그 도입이 되면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예. 회계법상이랑 세법상이랑 다르잖아요. 회계 그래가- 처리 그렇죠. 네, 세법하고 또 다르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이게 법인 이연세 자산이거든요.
요게 요 항목을 요번에 삼각시킨 거예요. 근데 요 항목이 그 발생하는 게 이제 회계랑 세법 차이 때문이에요. 시점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R&D 비용으로 얘기를 예. 하자면 우리가 R&D 비용을 기업에서 하잖아요. 그럼 예. 그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현금은 나갔고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게 세법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상각을 한 해에 다 못해요. 첫 해에는 또 못하고. 예. 그래서 둘째 해부터 해서 미국은 5년 동안 이걸 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미리 내고 5년 동안 그 분할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이제 그 세금을 덜 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R&D가 1년 하고 5년 동안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엄청 쌓일 거 아니에요. 1년 하고 뭐 다음 해에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네. 삼각관계가 돼서 요게 이제 이 법인세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회계 계정에. 그러면 요게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거 투자 엄청 하는 회사니까 이 계정 항목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OBBBA 법안으로 이 세법이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갔을 거예요. 뭐 이제 일부분은 올해 또 이제 그 법인세에서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텐데 네. OBBA 법안이 딱 된 이후에 나온 것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은 즉시 상각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일부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투자 뭐냐면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나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거는 올해에 바로 상각 처리시켜줬다. 이연 안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이연 시켜줬던 이유가 뭐 이제 기업들이 적자 기업들도 많았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그리고 세금 깎아줄게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공유하는 의미도 있었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상각해서 그 해에 그거를 이제 그 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연 상각이었고 이건 즉시 상각이니까 네. 시점차 벌어지잖아요. 예. 다른 기업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 아까 이연 법인세라는 개정 항목이 돈이 많이 안 쌓였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그 법인세를 차감할 항목이 많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메타는 이게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앞에 R&D도 엄청나게 했었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즉시 상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타는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그 채권도 말씀하셨는데 AI 쪽에 지금 돈을 엄청 때려붓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AI 쪽에 때려 붙는 거는 즉시 상각으로 내년부터 해서 바로 이제 그 상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이미 쌓여져 있는 게 네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각 처리를 향후에 못 할 것 같으니까 요번에 아예 그냥 손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비용 처리로. 그러면서 법인세가 과거에 그 이제 그 혜택을 받을 거라고 이제 잡혀져 있던 게 요번에 한 번에 낸 것처럼 나오니까 네. 요게 이제 법인세를 이게 이번 분기에 엄청나게 낸 것처럼 이제 그 회계상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유효세율이 85%로 올라간 효과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향후에 혜택 받아야 됐던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처리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법인세 비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크 저커버가 그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법인세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또 핵심이 뭐가 있냐면 대체 최저세라는 게 있어요. 그 법안, 그러니까 OBBBA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그러니까 원래 있었어요. 대체 최저세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은 앞에 이런 식으로 향후에 법인세를 차감받을 수 있는 개정 항목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돈을 벌기 시작한 게 한참 뒤일 텐데.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법인세 안 낼 수 있으니까 대체 최저세라고 해가지고 그냥 회계상으로 장부해가지고 뭐 유효세율 21% 법인세 맞은 금액이 대체 최저세 15%거든요. 15% 세법상으로 해서 봤을 때 15% 금액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21%를 매겼는데 이런 이제 차감받고 어쩌고 한 게 보니까 15%를 매겼는데 돈이 더 많다. 그럼 요거 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는 지금까지 법인세 한 14%뭐 요 정도만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체 최저세에 보다 이제 만약에 바로 즉시 상각하고 이런 항목이 없어지면 대체 최저세보다 이제 그 15% 그러니까 돈을 더 낼 수 있는 거죠, 향후에.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 그걸 아예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향후에는 메타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요번에 이제 유효세율 올라가고 뭐 금액이 엄청나게 크니까 네. 숫자상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준 거죠. 우리 박 이사님이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거 회계학 공부한 사람도 맞습니다. 이연 자산, 이연 부채 갖고 이연자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려워요. 상각에다가 환입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저도 대학교 때 중급 회계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첫 회사가 자금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전표 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벌써 10년 전인데
저도 이거 오랜만에 공부하면서 진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촌 형이 회계사거든요. 네. 전화해가지고 상담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이해를 사실 했어요. 솔직히 100%는 네. 못 네, 쫓아가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아마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설명이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 결론은- 요약해서 예.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요거는 요거는 그냥 일회성이다? 회계상으로 회계상. 일회성에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 그냥 이제 회계상의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 분기로부터는 현금 지출은 그러니까 그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제 분위기도 장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기도 그러게요. 하고 그리고 메타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리얼리티 랩스가 이제 그건데 예. 리얼리티 랩스가 이제 그 메타버스 하는 데잖아요. 네. 메타에서 이쪽에 돈을 계속 때려받고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아. 이게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나는 이거 컨빅션을 갖고 이쪽에 돈을 넣겠다고 예. 해서 하는데 이게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AI도 인재 영입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때려붓는데 리얼리티 랩처럼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요런 안개 있죠. 지금 일회성 비용 이런 거 쫙 걷고 보잖아요. 그럼 요번 실적은 거의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타 레이벤도 좋긴 하던데. 네, 그거가 이제 그 올해 요번에 나온 제품이 괜찮다라는 평이 있고요. 내년에 나오는 것들부터는 아마 이제 그 굉장히 보편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평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AI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메타가 이제 기반을 다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게 뭐 네. 일반 사람들 쓰기 싫어할 수 있지만 그냥 안경에다가 다 이제 장착이 되면 애플의 그 뭐죠 비전 프로랑 완전 달라요. 차원이. 완전 달라요. 저 네, 이거는 사서 그냥 쓸 수 있어요. 써봤어요, 사실. 네, 되게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없는데 그 VPN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깜빡깜빡 되면서 네, 촬영. 그리고 바로 통역도 되고 좋아요. 뭐 이러면 제가 네. 봤을 때는 핸드폰에 준하는 이제 또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리얼리티 랩 쪽이잖아요. 네. 이쪽이 아마 여기에 그러니까 적합이 되면서 이제 뭐 흑자 전환이나 이제 그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조금 이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우려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생방송이라서 아 애플 짧게 어떻게 짧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애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이 이번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제 한국에서만 조금 적용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흔히 영포티라고 하면서 애플 네. 제가 딱 그 나이 때거든요. 영포티. 무슨 티? 영포티. 영포티라고 그 비하하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포티. 40대를 비한 영포티. 그런 게 아, 있어요. 40대 초반을 그렇게 네.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정신도 좀 네. 이렇게 좋게 말하면 젊고 그쵸. 패션도 좀 젊고 20대를 추구하는데 네. 40대야 아, 신은 그렇죠. 식으로. 뭐 그렇게 그런 보네. 이제 비하하는 건데 네. 거기에 애플이 꼭 손에 들려 있거든요. 그 아이폰이. 영포티한테는 네. 영포티.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7 나왔을 때 제가 그 제가 주황색 좋아하거든요. 딱 주황색 보고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바로 영포티 사진에 주황색 아이폰 17 딱 들고 있는 거 있어서 못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폰 17이 9월 중순에 나왔거든요. 잘 팔렸죠. 3분기 거의 끝날 때 네. 거의 한 1, 2주밖에 안 됐는데 아이폰 매출 그러니까요. 6% 끌어올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혁신 없다 항상 이러지만 애플 아이폰은 그냥 이제 기존 그 어떤 팬층 맞아요. 같은 게 너무 두터워가지고 걱정할 네. 필요 전혀 없고 내년에 폴더블 폰 나오잖아요. 네. 이거 이미 삼성은 나온 거지만 애플이 하면 또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완전히 또 체인저가 될 수 있어서 애플은 이제 AI 쪽 우려가 좀 있죠. 이제 퇴사하고 막 하니까. 근데 요것도 이미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시스템 쪽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AI 쪽 붙이는 거는 뭐 이런 얘기 한 지 좀 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아마존이야 이제 뭐 데이터 센터 AWS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항상 요게 좀 관건이긴 하거든요. 시적 발표 나올 때마다. 근데 요번에 그게 유독 더 잘 나와가지고 사실 아마존은 좀 사실 한국에서도 막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AI주 하면 아마존을 크게 보진 않는데 네. 이게 항상 실적 나올 때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존이 오히려 주가는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간이 아쉽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큰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코스피 오늘은 한숨 고르는 모습입니다. 0.2% 약세로 4,07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 1% 넘게 하락했었는데 현재 0.35% 반등합니다. 89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기관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1,215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1,190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28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이 59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184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32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은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자동차와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과 조선,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젠슨항 엔비디아 CEO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입니다. 15년 만에 공식 방한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어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이번 깜짝 소식에 대해서 AI와 로봇과 연관된 것이라는 힌트를 제시했는데요. 오늘 젠슨항 CEO의 발표를 앞두고 로봇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유로메카가 12.6% 오르며 3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 PIM이 15.7% 강세, 거래가는 3만 900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8.5% 강세입니다. 3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가 7% 가까이 오르며 3만 1,450원. 두산 로보틱스도 3.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7만 3,300원으로 집계됩니다. AI 챗봇 관련주도 기대감을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마음 AI가 3.6% 오름세로 22,800원, 솔트룩스가 1.8% 강세, 거래가는 36,600원입니다. 네이버가 3% 가까이 상승합니다. 2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카카오도 2.5% 오름세로 65,100원, 호난테크놀로지 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활용해 자율주행 분야 등을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이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에이스테크가 21.6% 급등합니다. 거래가 4,495원이고요. 현대오토에버가 12.5% 상승하며 18만 1,600원, LG이노텍도 6.5% 강세입니다. 거래가 24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또 슈어소프트테크가 5.2% 강세 5,100원, SOS랩도 4.4%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81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슨항 CEO와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 관련해서 6개 관련주 상승합니다. 뉴스에 따른 테마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테리브로가 13.5% 급등세, 마니커 FNG가 1.7% 강세고요. 교촌 FNB가 2.8%, 3% 가까운 오름세, 마니커가 0.6%, 동우팜투테이블이 1.2% 오릅니다. 다만 체리브로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폭 줄여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 빅 이벤트 종료 후에 숨 고르는 모습입니다.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은 젠슨항 CEO의 입에 주목하면서 이슈와 연관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의 정상들이 회담을 가진 상황이고요. 재계 총수들도 집결해서 빅테크 CEO를 만나면서 빅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입국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가는 곳마다 화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젠슨항 CEO 어떤 선물을 들고 왔을지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자 오늘 어제 이제 방한했고 네. 젠슨항 네. 예 그리고 이제 15년 만에 방한이라고 하는데
15년 전에는 어떤 일로 어떤 거죠? 15년 전에 젠슨황이 그렇게 유명했을 때입니까? 아니죠? PC방에 GPU 팔기 위해서요. PC방에 GPU 팔로 한국에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15년 전에 한국이 전 세계적인 게임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래서 사실은 GPU에 대한 가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이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이 지포스를 갖다가 구매하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방이라는 것들이 문화가 지포스가 그 GPU. 예, GPU죠. 게임에 들어가는 네, 게 네, 이 GPU들이 처음으로 사실은 제대로 된, 왜냐하면 인텔에서도 GPU를 같은 거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서 젠슨왕이 이러다가 인텔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어허.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적인 지포스라고 하는 GPU 게임에다가 우리가 쓰면서 한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로 PC에서 게임 강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GPU를 사면서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던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해하고 있고 사실 그때부터 대단히 한국을 좋아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늘 가끔씩 한국 사람들하고는 삼계탕 먹으러 가고 원래 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네. 있으면서 어제로 네. 이어졌고 정말 좀 분위기 있게 간다라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번 주에 있었던 화요일에 있은 GTC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GTC가 이제 연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전략을 발표하는 건데요. 사실 9월 달에는 본인들이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대단히 공세적으로 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죠. 네. 공세적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주도권이 추석 연휴 때 여러분 오픈 AI에게 뺏기죠. 오픈 AI가 AMD랑도 우리 하겠다. 아하. 나오면서 젠슨왕이 사실은 10월 초에 CNBC에 나와서 좀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우리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옆방에서는 AMD하고 협상하고 있었네. 불쾌하지만 그래도 오픈 AI가 잘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오픈 AI가 여러분 8억 명의 이용자를 갖다 보니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사실 선언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GTC에서 우리는 그럼 이제 노키아랑 앞으로 6G는 AI 6G망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팔란티어랑 슈퍼컴퓨터로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겠다. 이러면서 또는 이 우버랑 같이 자율주행을 시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시장을 열어가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하고 오면서 다시 현대자동차라든지 또는 이 네트워크에서 반도체라든지 해서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다시 공세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도권 다툼에서 잠시 오픈 AI에다가 찝 한번 맞고서 아니 우리가 AI의 제국의 왕자야, 우리가 왕이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는 계속 화면에서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참 어제 강남 대단했네요. 와글와글 했겠는데 네. 우선은 인상적인 게 그 아주 뭐 이렇게 교양 있게 뭐 점점 떨면서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거리 먹는 게 아니라 닭도 아주 맛있게 먹고 대화도 흔쾌하고 시민들하고 대하는 그것도 아주 서민적인 모습이 인상적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 기업에게도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의 CEO들이나 이 총수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대화하고 이런 게 글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예.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 SK의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단히 지금 매스미디어의 출연이라든지 거리에서 또는 관객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저는 일부에서는 젠슨왕 효과도 있고 지금 AI 기업들이 전 세계 혁신들을 주도해 나가면서 대단히 매스미디어 출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원래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 노출을 꺼렸던 한국의 기업 총수들도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 저는 대단히 좋은 변화의 지점들을 지금 현재 한국 기업들도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저런 장면을 우리는 보기 힘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업 총수들은 우리하고 다를 것 같았어요. 네. 저분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그냥 뭐 밥도 우리처럼 그렇게는 안 먹을 것 같고 뭐 그런 있으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왜 저기서 네. SK 최 회장님도 그 별도로 만났다고 합니다만 네. 저기서 정의선 회장 현대차하고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엮일 수 있어요? 저희 궁합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게 SK하고 삼성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하는 직접적인 가치 사슬에 있는 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새 시장을 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노키아랑 협업을 하면서 6G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버랑 협력하면서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거고 팔란티어를 통해서 이러한
근본 그 국가 간의 운영 체계 시스템이라든지 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협업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버랑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딱 현대하고 맞고 있는 거. 현대는 두 가지가 맞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엣지 컴퓨팅,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서도 AI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엣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엣지 기능이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다 칩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통신하고 연결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시장이 무르익고 있고 네. 이것을 2026년에는 구체화해야 되는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젠슨왕이 구체적으로 현대랑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고객하고 만나야 될 이런 기업 현대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삼각구도를 보여주면서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꾸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협력 파트너, 앞으로 협력 파트너고 SK는 이미 과거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갈 대단히 탄탄한 사실은 이미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실질적으로 오늘 아마 SK 최태원 회장하고 젠슨왕과는 미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예고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팀들 앞으로 협력해야 되고 우애를 다져야 될 팀 바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를 파트너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효과가 대단히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맥 회동 이후에 그 지포스 게이머 네. 페스티벌 참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젠슨왕 CEO가 어떤 발언을 했나요? 어떤 발언인가요? 뭐 지포스 그 행사는요 감사함과 고마움 정말 저는 좋은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자신의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시장, 예. 한국 시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제 그 행사 장면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그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네. 이러한 감사를 표현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태도가 좋은 네. 경영진이라는 생각이 아하. 들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마 오늘 사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네. 한국에 가는데 대단히 놀라운 어나운스먼트를 가지고 갈 거다 얘기를 글쎄, 했고 예. 한국을 또 딥이라는 단어를 써서 딥 프렌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되게 친밀한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미국에서 이미 공개 예고한 오늘의 빅 아나운스먼트가 뭘 것인가 얘기했을 때 아마 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SK가 계속 협업을 할 거다 이거는 안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처로서 한국을 생각하는 지금 AWS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네. 그보다 더 규모 있게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기업들과 해서 AI 생태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지금 미국 중심으로 재편됐던 AI 생태계를 아시아로도 확대하겠고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 강 박사님 설명 듣다가 아까 자막 중에 아니 언제? 1999년에 뭐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 받아. 저는 저런 내용이 더 궁금해서 뭐 어떤 편지를 받았길래. 제가 알기로는 예. 게이머가 보냈던 것 게이머가? 같아요. 네. 게이머가 이런 걸 보내면서 예. 이 지포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자기에게는 힘들었던 시기에 도움이 됐었고 감동적이었고 기운이 됐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좋고 그다음에 한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국 특파원들이랑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항상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고 어렸을 때 도와줬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고 심지어는 기자들하고 한국 기자들하고 만날 때는 우리 삼계탕 먹으면서 얘기하자라고 삼계탕 발음도 정확하게 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젠슨왕이 정말 그 리더십 중에서 이제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대단히 디테일이 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했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연결시켜 나가면서 시대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젠슨왕 지금 얘도 용산전자 방문도 사실 용산전자에서 이런 게임의 붐을 일으켰던 곳이 한국의 용산전자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조립하던 시대. 네 예.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기쁘게 할 내용을 아나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저는 아마 한국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넘어서고 있는 네. 한국 산업계에 있어서 AI 생태계로서의 어떤 협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저는 발표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이건희 회장이 편지였다네요. 아하. 대단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 작가분이 이건 29년 전에 보낸 편지, 대단히 오래전 15년 29, 전에. 29년 전. 네. 29년 전. 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당시에 29년 전이 96년 그때 맞네요. 네, 이때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막 그래픽 카드라는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온보드로 돼서 인텔에서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추가적으로 독립적으로 구매한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중저가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온보드에 CPU에 결합되어 있는 인텔 칩에서 그래픽 카드를 해결했었지 독립적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게임 좀 하거나 돈 좀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립형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GPU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한국에서 삼성전자에서도 노트북도 만들고 데스크탑도 만들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GPU를 붙여내면서 시장을 열어준 거거든요. 네. 되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텔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인텔이 우리 같은 창의적인 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나가면서 1990년대 후반을 대단히 엔비디아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열풍 때문에 엔비디아가 성장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크립토 열풍 때문에 두 번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데서 시각 정보 처리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 AI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즉 AI 학습 칩으로서 GPU를 쓰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엔비디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중간중간에 점프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엔비디아의 시기점이 있었죠. 저만 해도 사실은 2021년만 해도 엔비디아가 과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글을 한번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바람이 불지 않았었고 게임 시장이 흔히 말하는 성숙 단계에 왔었고 한번 코로나 시기 때 많이 팔렸던 이러한 PC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PC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주기성을 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PC 교체나 노트북 교체 시기가 왔을 때는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메모리 칩도 많이 팔리고 GPU도 많이 팔려던 시기가 있었고 다시 이것이 내려가는 이런 전형적인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에서 지금 그냥 우상향하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AI 투자가 본격화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인프라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젠슨왕이 올해 뉴욕타임즈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6천억 달러를 미국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6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물론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이 기업이 3천억 달러 올해 투자하는데요. 38년간 미국 정부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38년간 투자했던 돈이 3천억 달러입니다. 38년 동안 고속도로에 투자했던 돈을 지금 미국은 단 1년 만에 2배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돈은 한 기업이 1조 달러의 설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는 가장 많은 돈이 집중된 기간에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새로운 황금기를 맞아가고 있다라고 이번에 GTC에서도 젠슨왕이 얘기했죠. 거품은 없다. 본인의 시각에서는 물론 이건 해석의 여지가 다르게 있지만은 거품은 없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새로운 시대를 그러면서 이제 5조 달러를 지금 기업 가치도 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AMD랑 경쟁 관계를 이제는 형성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기술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이것을 이제 미국을 떠나서도 아시아 시장에서도 구체적인 파트너십들을 맺는 차원에서 오늘 의미 있는 발표가 물론 당장 내일 공장을 짓겠다 이런 식의 발표는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부분에서 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납품과 관련된 부분만을 가지고 어나운스먼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삼성 가구에 예를 들면은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 이걸 가지고 젠슨왕이 경주에 와가지고 발표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이번에 에이펙이 지금 걸고 있는 브릿지, 다리, 그리고 이 비즈니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혁신, AI 혁신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임원들도 많이 참석했잖아요. 여기서 혹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AWS 대표가 한국에 왔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울산에 짓고 있는 AWS?
아마존의 아마존 웹 클라우드 서비스? 예, 예. 아마존 웹 예, 서비스 예, AWS라고 하고 그래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도 SK하고도 가장 많은 투자를 예, 하면서 예. 울산에다 짓는 거 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AWS 위치를 보통 밝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위치는 수도권에 있는데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고 한국의 나머지 기업들 즉 이 사실은 이제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하고 롯데하고 회장하고 만난다든지 신회장하고 만난다든지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계속해서 AWS를 중심으로 AI 한국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들 이런 걸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는 부분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그래도 AI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AW 대표의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거는 젠슨왕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강 박사님 나오신다길래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월가에서 계속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그 내용, 그 멀티탭 이렇게 꼽는 그 이미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 순환 투자. 돈 거래. 잘 버는 엔비디아가 AI에 오픈 AI 돈 줘서 그 돈 갖고 오픈 AI는 또 뭐 오라클에 그거 뭐 하고 일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오픈 AI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AI 업계에서 약간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블룸버그라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다 분석한 거 뭐 시각화 자료까지 해놨는데요. 정말로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금 오른쪽 주머니로 옮겼어요. 그리고 예. 오른쪽 주머니를 좀 있으면 뒷주머니로 옮길 거고 다시 왼쪽 주머니로 갈 겁니다. 예. 이걸 그러니까 서큘러 딜스라고 해가지고 순환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가 10% 정도 오픈 AI 투자할 테니 그 돈을 순수하게 다른 데서 1달러도 쓰면 안 되고 엔비디아 네. 칩을 싼 데 예. 써줘. AMD도 그랬잖아요. 주가를 한 주당 0.01달러에 오픈 AI 넘기면서 최대 10%의 주식을 줄 테니까 주가가 높아지면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면 안 되고 AMD AI 칩을 사줘. 지금 이렇게 순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사가고 있는 코이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도 또 투자하고 예.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객사들에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순환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닷컴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벤더 파이낸스.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최종 시장에서의 돈이 벌리면 이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최종 그렇죠. 시장이 어디냐면 그렇죠. 이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예요. 예. 여러분 오픈 AI나 제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 AI가 실패하면요 거품 터집니다. 이 전체의 고리에 하나가 이 고리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산적인 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경제, AI 시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만 생각하세요. 지금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지면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떼돈을 벌고 있지만 예. 진짜 떼돈 벌 회사는 저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파는 기업이겠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지면서 만든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도로를 졌는데 여러분 지역에도 요즘 도로 많이 졌는데 자동차 하루 종일 세봐도 10대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건 잘못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가 푹실푹실 다녀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곡괭이하고 삽을 지금 팔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 결국은 금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차가 다녀야 됩니다. 이 경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오픈AI가 지금 9월달 그리고 추석 연휴 때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선 이커머스 시작하겠다. 이커머스 시작하겠다고 밝혔더니 월마트가 그럼 파트너 하겠다. 타겟도 파트너 하겠다.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제 챗GPT 창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송 조회 다 하시는 거고 이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마존 싫어하고요. 쿠팡 싫어하고 네이버 스토어 싫어합니다. 지금 뭐냐면 오픈 AI는 새로운 시장도 만들지만 새로운 시장 근데 조금 멀었어요. 로보택시라든지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멀었고 오픈 AI 입장에서도 월 $20씩 내는 사람이 전 세계 2천만 명 정도 돼요. 이거 네. 내년 목표가 4천만 명이고요. 근데 지금 8억 명이 무료로 매주 한 번씩은 로그인하는데 지금 8억 명이고 이것이 내년에 16억 명 되겠다는 게 오픈 AI 목표예요. 예. 이들을 통해서 이커머스 해가지고 아마존 공격하고 쿠팡 공격하고 네이버 스토어 공격하겠다. 검색은 이미 공격하고 있어요. 구글을 검색하고 있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오픈 AI가 9월 달에 발표한 건 뭐냐면 링크드인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링크드인이 우리 식으로 하면 리멤버나 링크드인이 있는데 이게 링크드인의 주주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픈 AI 주식을 얼마 갖고 있습니까? 13% 갖고 있어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갖고 있는 회사를 공격하겠다 나온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메타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소라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금 소라가 여러분
그 메타의 인스타그램 릴스하고 유튜브 쇼츠하고 틱톡을 공격하는 서비스예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한국과 일본의 4개국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메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새로운 시장도 만들지만 기존에 돈 벌었던 사람들 우리가 공격할래. 그래서 그 돈 우리가 뺏어올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색에 구글 공격하고 네이버 공격하고 그다음에 SNS 시장에서 메타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쇼츠 공격하고 틱톡 공격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공격하고 쿠팡 공격하고 네이버 스토어 공격해서 그리고 링크드인 공격하고 기존의 시장에서 우리 걸 가져올 테니 우리 성장할 테니 여러분 1조 달러를 앞으로 투자한다는 거 올해 지금 100억 달러 정도가 매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100억 달러 매출되는 회사가 1조 달러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현금이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결국은 은행 대출이나 은행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투자자한테 가서 얘기해야겠죠. 네. 2천만 명 20달러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 벌겠고 이것도 벌게고 정부하고도 계약도 하고 있고 기업하고 계약도 하겠는데 소비자들한테 돈 벌었던 기업들 매출 우리가 다 가져올게. 왜? 우리에겐 8억 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16억 명이 이걸 가지고 지금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생방송인 관계로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 양시장이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4,100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코스닥도 0.8% 올라가네요. 네. 예. 대단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메타 라이방 언제 네. 어디서 써보셨어요? 아, 샀어요. 샀어? 예,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연결이 안 돼서 그 VPN 또 가입해가지고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대단해, 대단해. 궁금하니까. 네. 궁금하니까.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